였어?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기도 확보 안 하면 죽습니다. 19살 한국 소녀 지우의 손에는 금빛 볼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사우디 최대 재벌 파이살 회장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죠. 리야드 왕궁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각국 대사들과 왕족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어요. 장학생 신분으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지우는 본능적으로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주머니에서 반짝이던 금빛 볼펜으로 목을 정확히 겨냥했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칼리드 비서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귀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왜 평범한 한국 소녀가 사우디 재벌의 목에 볼펜을 찔러야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리야드의 밤은 뜨겁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왕궁 컨벤션 센터는 황금빛 샹들리에와 대리석 기둥으로 가득 차 있었죠.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조명은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사우디 최대 재벌 중 하나인 라시드 그룹과 한국 한성건설이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 계약을 기념하는 연회가 열렸어요. 각국 대사들, 왕족, 그리고 양국 기업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긴장감과 화려함이 동시에 흐르는 공간이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사이로 전통 의상을 걸친 사우디 왕족들이 섞여 있었고 여성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아바야를 번갈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연회장 한쪽에서 검은 아바야를 입은 한 명의 한국 소녀가 조용히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19살 한지우. 겉으로 보기엔 사우디 마이너스 한국 문화교류 장학생이지만 실상은 호텔 아르바이트생이었죠. 아바야 안에 입은 옷은 값싼 교복 치마를 수선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한국어와 아랍어를 오가며 손님들 사이를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통역 도우미를 겸하면서 말이죠. 쟁반 위에 올려진 샴페인 잔들이 그의 손끝에서 흔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즘 애들은 좋겠네. 사우디까지 공짜로 와서 구경하고. 한성건설 임원 한 명이 지우를 보며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임원이 웃으며 거들었죠. 현장 사고 같은 거 이제 없게 잘 좀 배워라. 옛날 세대들은 안전 불감증이 심했으니까. 그래서 사고가 났던 거 아니겠어? 지우는 쟁반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줬죠. 입술을 꽉 깨물고 그저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서요.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3년 전 사우디 신도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에서 희생양이 된 사람이 바로 지우의 아버지였다는 걸요. 안전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안전을 무시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세상을 떠났다는 걸요. 그날 밤 아버지는 야간 점검을 돌다가 붕괴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실제 원인은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부실 자재와 공기 단축이었는데 모든 책임은 서명한 한국 안전팀장에게 돌아갔죠. 바로 지우의 아버지에게요. 지우는 다시 쟁반을 들고 연회장을 돌았습니다. 이곳에서 지우는 약자였어요. 말할 수 없는 위치였죠. 그저 서빙이나 제대로 하고 통역이나 잘하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눈빛 속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죠. 지우는 원래 의대를 준비하던 이과 최상위권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의대는 포기했지만 구급봉사와 응급처치 교육만큼은 혼자서라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우에게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 말이죠. 연회장은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무대 위에선 사우디 전통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사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 이 밤은 그저 견뎌야 하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지우는 연회장 구석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서빙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때 연회장 중앙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위험 있는 얼굴의 사우디 남성이었어요. 바로 알라시드 그룹의 회장,
파이살 알라시드였습니다. 연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칼리드 알하산 비서실장이 전체 스태프를 모아놓고 짧게 지시했습니다.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님께 견과류와 참깨가 들어간 음식은 절대로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몇 분 안에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 명심하세요.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고개만 끄덕이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어요. 작은 수첩을 꺼내 또박또박 메모했습니다. 파이살 회장 견과류, 참깨 알레르기 생명위험. 아버지 사건 이후 지우는 안전수칙이라는 말에 유난히 민감해졌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에 가까운 습관이 생겼죠. 연회가 한창 진행되던 중 한성건설 측에서 특별한 디저트가 도착했습니다. 주방 쪽 문이 열리며 큰 트레이가 들어왔어요. 은빛 접시 위에 정교하게 장식된 타르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성건설 오세준 지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건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프랑스 파리의 유명 호텔에서 직접 공수한 디저트예요. 오늘 같은 날엔 최고급으로 대접해야죠.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도 그 디저트들을 옮기는 일을 맡게 됐어요. 작은 접시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지우의 눈에 뭔가 걸렸습니다. 접시 뒷면에 붙어있는 작은 라벨이었죠. 아랍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스태프들은 그냥 지나쳤을 텐데 지우는 아랍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장학 프로그램 덕분이었죠.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본 지우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성분 밀가루, 버터, 설탕, 호두 페이스트, 참깨 크림, 바닐라 추출물. 호두, 참깨. 두 단어가 지우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처럼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웨이터 한 명이 그 디저트를 파이살 회장의 테이블로 가져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은빛 접시가 회장 앞에 놓이는 순간이었어요. 안 돼. 지우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급히 내려놓고 연 회장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바야 자락이 펄럭였고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저 디저트를 막아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회장 테이블 바로 앞에서 칼리드 비서실장이 지우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회장님께서 연설 중이십니다. 함부로 뛰어다니면 어떡합니까? 저기 디저트에.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을 꺼내려는 순간 파이살 회장이 포크를 들어 타르트를 떴습니다. 황금빛 포크 끝에 크림과 견과류 조각이 함께 올라왔죠. 그리고 그대로 입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칼리드는 여전히 지우를 붙잡고 있었고 지우는 그의 팔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놔주세요. 회장님이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를. 칼리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파이살 회장의 얼굴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살짝 상기된 정도였는데 몇 초 지나지 않아 보라색으로 변해갔어요. 회장이 갑자기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파이살 회장은 목을 감싸쥐며 의자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연 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파이살 회장이 쓰러지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각국 대사들과 왕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한성건설 임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비명과 외침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의사 불러요. 빨리. 앰뷸런스. 누가 앰뷸런스 좀. 회장님.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소리만 질렀습니다. 실제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칼리드 비서실장도 창백한 얼굴로 회장 곁에 무릎을 꿇었지만 할 수 있는 건 회장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어요. 파이살 회장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보라색이었습니다. 목이 부풀어 오르고 숨을 쉬려고 입을 벌렸지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손으로 목을 긁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지우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하지만 곧 3년 전 구급 봉사 교육 때 배웠던 내용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기도 폐쇄, 3분에서 5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뇌사. 지우의 눈이 빠르게 연회장 안을 훑었어요. 벽 쪽에 빨간색 응급함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쪽으로 전력 질주했죠. 응급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알코올, 거즈, 작은 가위, 반창고 정도만 있었어요. 기도 확보에 쓸 제대로 된 도구는 없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해? 도구가 없는데 그때 쓰러진 파이살 회장의 양복, 가슴 주머니에 꽂힌 금빛 볼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응급함에서 가위와 알코올솜을 집어들고 회장에게 달려갔어요. 칼리드가 지우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비켜. 하지만 지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회장 곁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알코올솜에 가위를 적셔 나를 소독했어요. 그리고 회장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열었습니다. 목 부위를 드러내자 부풀어 오른 기도가 확실히 보였죠. 지우는 손가락으로 윤상갑상막 위치를 조심스럽게 찾았습니다. 목 중앙 아래쪽, 튀어나온 연골 바로 밑이었어요. 칼리드가 지우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쳤어? 회장님 목을 왜 만지는 거야? 지우는 칼리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호함만 가득했죠. 지금 안 하면 뇌사 옵니다. 비키세요.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칼리드는 그 눈빛에 순간 움찔했고 지우는 그 틈에 가위를 들어 회장의 목에 가져다 댔어요.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여자 미쳤어. 누가 저 애 좀 떼어내.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집중하며 정확히 1cm만 피부를 절개했어요. 붉은 피가 조금 배어나왔지만 지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회장 주머니에서 금빛 볼펜을 꺼내 분해했죠. 펜촉과 잉크심을 빼내자 속이 빈 플라스틱 관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그 관을 절개한 부위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잠시 후 볼펜관에서 푸슈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기가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파이살 회장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죠. 보라색이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죠.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살아난 거야? 칼리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회장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는 걸 느끼며 지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죠. 살았다. 살렸어. 그 순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이살 회장은 응급 헬기로 리야드 최고 왕립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사막 밤하늘을 가르며 멀어졌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목에 삽입된 볼펜관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기도절개인데요. 위치도 정확하고 깊이도 딱 맞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주변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저 한국인 소녀가요. 구급대원은 지우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19살밖에 안 돼 보이는 작고 마른 소녀였죠. 대원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믿기지 않네요. 의사도 아니고. 칼리드 비서실장은 구급차에 지우를 억지로 태웠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한 짓, 끝까지 책임질 준비해라. 만약 회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칼리드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고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지우는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회장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어요. 살아있다. 숨 쉬고 있어. 지우는 그 사실만으로도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내가 정말 제대로 한 걸까?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곧바로 응급수술실로 들어갔고 지우는 복도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지우의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회장님이 괜찮으실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나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복도 벽에 걸린 텔레비전 화면이 지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어요. 화면엔 3년 전 사우디 신도시 건설 현장 붕괴 사고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가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화면 속엔 무너진 건물 잔해와 구조 작업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안전팀장의 사진이 크게 떴어요. 바로 지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안전 책임자였던 한국인 기술자의 과실로 결론지어진 이 사고는 사우디-한국 양국 관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3년 전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퇴근하지 않고 야간 점검을 돌았습니다. 현장 일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일부 구조물 안정성 재확인 필요. 내일 오전 추가 점검 예정. 하지만 그날 밤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강행됐습니다. 부실한 자재와 단축된 공기 때문에 건물은 버티지 못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안에 있었죠. 사고 후 이사진 회의 영상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성건설 오세준 지사장이 침착하게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사우디 쪽도 우리도 결국 하나의 희생양만 있으면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안전 서명을 한 팀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분노만 치밀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로비벽에 걸린 대형 사진이 보였어요. 그 프로젝트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양국 기업 관계자들이 웃으며 서 있고 그 한쪽 구석에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죠. 지우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요. 아버지, 제가 오늘 누군가를 살렸어요. 볼펜으로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고 칼리드가 급히 다가갔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응급처치가 정말 완벽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뇌 손상이 왔을 겁니다. 칼리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구석에 앉아있는 지우를 돌아봤죠. 지우는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저 소녀,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야. 잠시 후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첫마디로 물었어요. 나 살려준 그 한국 소녀, 어디 있지? 이틀 후 파이살 회장은 상당히 회복됐습니다. 왕립병원 최상층 VIP 병실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꽃다발과 위문 전보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칼리드 비서실장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죠. 그날 밤 CCTV 영상, 응급실 기록, 그 소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그리고 그 소녀도 직접 데려오게. 칼리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칼리드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19살 소녀가 그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는지 말이죠. 칼리드는 호텔 측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우는 호텔 인사팀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어요. 연회장에서 벌어진 소동 때문이었죠. 지우는 작은 숙소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사직서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칼리드의 전화를 받은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으로 오라고요?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미리 작성해둔 사직서를 꼭 쥐고 있었죠. 아마 책임 추궁을 하시려나 괜히 의료행위를 했다고 문제 삼으실지도 몰라.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경호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VIP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파이살 회장이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에는 작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안색은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칼리드도 옆에 서 있었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연회장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파이살 회장은 지우의 손에서 사직서를 빼앗아 보지도 않고 옆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지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저는 한지우라고 합니다. 장학 프로그램으로 온. 그게 아니야. 회장이 지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에서 원래 뭐 하던 아이였지? 그냥 장학생이 저런 응급처치를 할 순 없어.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두려웠죠.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심 어린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칼리드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줬어요. 연회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지우가 응급함을 열고 볼펜을 분해하고 한치 망설임 없이 회장의 목에 절개를 가하는 장면이 천천히 재생됐죠. 회장이 영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야. 수백 번 머릿속으로 훈련해본 사람의 손놀림이지. 너 의학 공부를 했구나. 지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대를 준비했었습니다. 이과 최상위권이었고 구급 봉사 활동도 3년 동안 했었어요. 하지만 포기했습니다. 왜? 회장의 질문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3년 전, 제 아버지가 이곳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장 안전팀장이었는데 모든 책임이 아버지한테 돌아갔어요. 안전을 무시한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안전을 지키려 했어요. 회사가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그걸 묵살했을 뿐이죠.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칼리드도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회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현장 어디였지? 신도시 프로젝트 2구역이었습니다. 한성건설과 알라시드 그룹이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3년 전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회장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사고를 기억해. 서류로만 보고받았지. 한국인 안전팀장의 과실이라고 적혀 있었어. 하지만 이상했어. 우리 그룹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이었지. 회장이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무책임한 사람이었을까? 난 의심스러웠어. 지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회장이 칼리드를 향해 말했어요. 칼리드, 3년 전 그 현장 사고, 처음부터 다시 파헤쳐. 한성건설과 우리 쪽 사람들, 누가 입을 다물었는지 전부 찾아내.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 칼리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다시 파헤치면 양국 관계의 문제가. 내 목숨을 살린 아이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 해. 알라시드의 이름으로. 회장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칼리드는 회장의 명령에 따라 정보팀을 총동원했습니다. 3년 전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어요. 현장 CCTV는 이미 삭제됐고 작업 로그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보고서는 전부 한국 안전팀장 과실로 정리돼 있었죠. 칼리드는 회장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증거가 너무 깨끗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방향을 바꿔. 돈을 받은 사람을 찾지 말고 사고 후 회사를 떠난 사람을 찾아봐. 양심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칼리드는 그 지시에 따라 당시 프로젝트 참여자 명단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도현. 당시 현장 구조 엔지니어였던 그는 사고 발생 직후 가장 먼저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고 석 달 후 갑자기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칼리드는 사설 조사팀을 고용해 이도현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이도현은 부산 변두리 조선소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중동 프로젝트 핵심 엔지니어였던 사람이 이제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죠. 칼리드는 지우를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짙게 풍겼고 녹슨 철판 더미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저녁 무렵 작업복을 입은 이도현이 조선소 문을 나섰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도현 씨 맞으십니까? 이도현은 칼리드의 사우디 전통 의상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손을 저었어요. 저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잠깐만 이야기 좀. 싫어요. 한성건설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사우디 쪽. 제발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도현은 도망치듯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칼리드와 지우는 그를 따라갔죠.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왔습니다. 이도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칼리드가 문을 붙잡았어요. 저희는 당신을 위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러 왔어요. 진실? 지금 와서 무슨 진실이에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이도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안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지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때 돌아가신 안전팀장이었어요. 한지우라고 합니다. 이도현은 지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낡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밤 현장에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작업 중지를 요청했던 거 다 봤습니다. 하지만 오세준 지사장이 무시했죠. 공기를 맞춰야 한다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이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구조 작업을 지휘했어요. 당신 아버지를 찾았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에서 보고서를 조작하라고 했어요. 모든 책임을 안전팀장한테 돌리라고요. 저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거든요. 칼리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까? 당신이 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라도요. 이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장 뒤에서 작은 외장 SSD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이게 그날 밤 현장 음성 녹음이랑 구조 영상입니다. 몰래 저장해뒀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 용기가 없었습니다. 칼리드가 SSD를 건네받으려 하자 이도현이 손을 거뒀습니다. 이걸 넘기면 저와 제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한성건설은 큰 회사예요. 저 같은 사람 하나쯤. 칼리드는 가방에서 파이살 회장의 친필 편지를 꺼냈습니다. 금색 봉투에 담긴 편지였죠. 이도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알라시드 그룹 회장님의 약속입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당신과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이도현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SSD를 칼리드에게 건넸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일주일 후 리야드 알-라시드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전용 마즐리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즐리스는 전통적인 사우디 응접실이었죠. 황금빛 장식과 페르시아 융단이 깔린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들어왔어요. 한성건설 회장과 오세준 중동지사장, 사우디 현지 담당 장관, 법률 자문단, 그리고 기록 담당자들까지 모두 15명 정도였습니다. 한성건설 회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보죠? 새로운 프로젝트 논의라도. 오세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엔 계약서도 프로젝트 자료도 없었습니다. 오직 노트북 한 대와 작은 SSD만 놓여 있었죠. 파이살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죠. 한성건설 측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오세준이 불안한 눈빛으로 회장을 쳐다봤어요. 칼리드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엔 3년 전 건설 현장 야간 작업 장면이 나왔어요. 흔들리는 카메라 화면 속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팀장님, 오늘 경보가 3번이나 울렸습니다. 구조물 안정성 체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우의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점검 장비를 들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때 오세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보 따위 신경 쓰지 마. 내일까지 타설 끝내야 해. 본사에서 난리야. 일정 못 맞추면 우리 다 잘린다고. 하지만 안전은 나중 문제야. 일단 공사부터 끝내.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붕괴 직전 큰 균열음이 들리는 장면도 나왔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가는 모습, 그리고 무너지는 건물의 잔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성건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세준은 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양옆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어요. 칼리드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음성 녹음이었죠. 사고 며칠 후 회의실에서 녹음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고 로그들 다 지워. 안전 점검 요청한 서명. 그 한국인 안전팀장이 했잖아. 딱 좋네. 책임 전부 거기로 돌리면 돼. 오세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죠. 사우디 쪽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입막음 해야 합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500만 달러 정도면 충분할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우디 담당 장관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칼리드가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일부 공무원들에게 송금된 뇌물 기록이었죠. 파이살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한 한국인 안전팀장의 단독 과실입니까? 한성건설 회장이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현지에서 과장이 독단적으로 한 겁니다. 본사는 전혀 몰랐어요. 오세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직접 공기 단축하라고 지시하셨잖습니까?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흉한 광경이었죠. 파이살 회장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장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장관님, 당신네 공무원들 중에서도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칼리드가 명단을 건넸고 장관은 그걸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파이살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알라시드 그룹의 이름으로 우리는 한지우 씨의 아버지에게 공식 사과합니다. 그분은 끝까지 안전을 지키려 했던 진짜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우디와 한국 양국 법정에서 동시에 다뤄질 것입니다. 회장이 손짓하자 대기 중이던 사우디 검찰과 수사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세준과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연행됐죠. 오세준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이건 부당해. 양국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양국 관계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파이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성건설 회장도 법률팀과 함께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마즐리스는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지우는 구석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칼리드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파이살 회장이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내 차례야, 지우.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을 이어가야지. 사건이 정리된 후 지우는 다시 파이살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병실도 마즐리스도 아닌 알라시드 그룹 본사 옥상 정원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진 인공 정원은 초록빛 나무들과 분수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벤치에 앉아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죠. 목의 붕대는 이미 풀린 상태였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앉아라, 지우. 지우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의 볼펜 한 자루가 내 목숨을 살렸어. 그리고 내 아버지의 명예도 이 나라의 안전 기준도 바꿨지. 고맙다. 아니에요, 회장님.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다만 그 과정에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 넌 그 용기를 가진 아이야.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우, 한국으로 돌아가 공부를 마쳐라. 알라시드 재단 이름으로 응급의학 전액 장학금을 주겠어. 그리고 5년 뒤 우리가 이곳 사막에 세울 긴급의료센터의 한국인 책임자로 돌아와라. 어떠냐?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어요. 정말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이미 증명했어. 그날 밤 연회장에서 말이야. 회장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죠. 그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죠. 지우는 한국으로 돌아가 의대에 입학했고 응급의학을 전공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고 병원 응급실에서 수련을 받았어요. 볼펜 기도절개는 이제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극한의 응급처치였지만 지우는 그날의 기억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의 무게를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5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다시 사우디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응급의학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 말이죠.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알라시드 마이너스 코리아 긴급의료센터 앞에 섰을 때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간판에는 아랍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알라시드 마이너스 코리아 긴급의료센터. 생명을 살리는 곳.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응급처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출신 학생들이었죠. 지우는 이제 그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지우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목 모형을 들고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기도 확보는 응급처치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볼펜으로 뚫는 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합니다. 한 사우디 소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볼펜으로 사람을 살린 적 있으세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센터 개소식 날 파이살 회장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제 70대가 된 회장은 여전히 위험 있었지만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칼리드 비서실장도 함께였습니다. 칼리드는 이제 알라시드 그룹 부회장이 돼 있었죠. 회장이 센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연회장에서 칼리드가 너한테 소리쳤지.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이제 난 알아. 내가 했던 건 살리는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모든 건 내 용기 덕분이지. 마지막 장면. 저녁 무렵 지우는 센터 밖 사막 캠프에서 어린 사우디 소년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마네킹 가슴을 눌렀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파이살 회장과 칼리드가 나란히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죠. 저 아이가 또 누군가를 살릴 거야. 지우처럼. 그렇겠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칼리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막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센터 건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지우는 학생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 웃음 속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안도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사우디 재벌이 쓰러지던 날, 한 한국 소녀는 볼펜 하나로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두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죠. 볼펜은 더 이상 목을 찌르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용기와 책임, 그리고 생명의 상징이 됐습니다. 사막 위로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희망과 감동이 담긴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용기를 잃지 않았던 지우를 위해 응원의 메시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